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쉬운 말로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결혼은 때때로 한 사람을 올가매는 덫이 되기도 하죠. 때때로 믿었던 사람들의 상상치도 못했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시가라는 사슬로부터 제가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엔 생각지 못한 조력자도 있었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우픈 상황도 있었죠. 제가 어떻게 그들의 덫에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 감각이 꽤나 남다른 편이었어요.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힘들어할 때 저는 숫자 속에서 패턴을 찾고 계산 과정을 정리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규칙을 발견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푸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부모님도 제가 숫자에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특히 아빠가 금융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셨나 봐요. 아빠가 종종 경제 뉴스나 주식 이야기 같은 걸 하셨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게 꽤 흥미롭게 들렸거든요. 저희는 부모님 모두 맞벌이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또 제가 외동인지라 자연스레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덕분에 경제관념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용돈 하나를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쓸 때마다 항상 가계부를 꼼꼼히 쓰게 하셨어요.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남은 돈은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죠.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돈을 관리하는 감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용돈을 받으면 무작정 쓰기보다는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생겼죠. 그러다 중학생이 될 무렵엔 엄마 대신 가게의 가계부를 정리해 줄 정도로 익숙해졌고요. 가게 매출을 정리하고 지출 항목을 나누고 손익을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쓰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던 거죠. 네, 말하자면 전 완전히 전형적인 이과형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래의 길도 정해졌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수학과 경제 과목에 집중하면서 금융 관련 직업을 목표로 삼게 됐죠. 처음엔 단순히 숫자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금융과 회계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걸 보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투자 하나로 벼락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재무관리 실수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죠. 저는 후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법을 아는 게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전공도 고민 없이 회계학을 선택했어요. 회계뿐만 아니라 금융법, 세무, 기업 재무 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실무적인 감각도 키웠고 학점 관리도 철저하게 했고 그 덕분에 대기업 연계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인턴을 하면서 더더욱 이 일이 내 천직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숫자를 다루는 일은 어릴 때부터 익숙했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성향에도 맞았고요. 그렇게 인턴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고 3년 동안 공부한 끝에 합격했어요. 이후 회계법인에 취업해서 기업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을 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았고 그 덕분에 빠르게 승진하며 인정을 받았어요. 일이 바빠서 연애할 기회는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외롭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았고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막연히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제 삶과 가치관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전 몰랐던 거죠. 연애는 숫자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계획한다고 찾아오는 것도, 계획이 없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이죠. 남편과의 첫 만남은 거래처 기업의 실무 회의에서였어요. 남편은 한 중견기업의 재무팀 직원이었고, 저는 그 회사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는 사이였지만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았어요. 남편도 재무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숫자와 데이터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보다 중요한 건 그렇다고 노잼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솔직히 저희 직종은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편은 은근히 유머 감각이 있었거든요. 회의 중간중간 적절한 농담을 던지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네 싶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미친 듯이 설레는 감정보다는 친구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저희에겐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라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잘 맞았고 감정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게 됐죠. 그러다 연애 2년 차쯤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전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도 딱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 사람이랑 한다면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일에 치중하는 스타일이라 가정을 꾸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함께하면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인생이란 게 결코 수학 공식처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원래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시부는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시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시부는 학계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시모는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저희 부부도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평범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 7년 차에 남편이 갑자기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 우리 가족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해. 아빠도 은퇴하시고 적적해 하시고 엄마도 혼자 사업 끌어가는 거 힘에 부쳐 하시고 우리 셋이 뭉쳐서 가족 경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아니, 사실은 이미 계획도 준비도 다 끝난 상태야.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 그렇다고 준비 다 끝내고 지금 얘기해? 나야 당연히 걱정되지. 걱정이 안 돼?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모험을 하겠다니. 난 당신이 딱 직장인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좀 더 꿈이 커진 것 같아. 여보, 나 진짜 자신 있어. 이번 사업 아이템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지지해줘. 응?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재무 관리에 철저했던 남편이 돌연 갑자기 사업가가 되겠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시부 역시 사내로 태어나서 한 번쯤 큰 결심도 하고 큰 꿈도 꾸는 거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만 살 거냐? 라며 남편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시모도 당연하다는 듯 동조했고 결국 저도 남편의 선택을 믿기로 했죠. 남편과 시부모가 시작한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노인층을 타겟으로 한 건강보조제 사업이었고 주력 제품은 퇴행성 관절염과 혈관 건강에 특효가 있다는 약품과 영양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효능이 있다는 거죠, 아버님? 아, 그럼. 내가 이 과학에 평생 몸담아온 사람 아니냐. 우리 대학에서 꾸준히 연구하다 그 결과를 몇십 년 만에 성과로 만들어낸 거야.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남편과 시부모는 이 제품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거라며 열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했어요. 각자 역할도 명확하더군요. 사업 수완이 좋은 시모가 운영을 맡고
평생 과학을 연구해온 시부는 대학과 연계해 논문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어요. 남편은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했고요. 세 사람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어요. 솔직히 사업 시작한다 그럴 땐 걱정이 됐는데 제 예상보다 일이 술술술술 너무 잘 굴러가서 제가 좀 멋쩍어질 정도였죠. 저희 지역은 지방에 있는 도시라 30분 정도만 차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면 노년층 고객을 만나기가 쉬웠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 광고가 대세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며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남편과 시부모는 지역의 요양원과 노인정을 돌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죠. 노인들의 건강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았고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이었죠. 게다가 대학 교수 출신인 시부가 연구진이자 겸임 대표로 있다고 하니 더 신뢰가 갔겠죠, 아마. 사업은 생각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먹기만 하면 관절 통증이 싹 사라진다는 후기들이 퍼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죠. 투자도 몇 군데서 받았고 지자체 지원금도 신청하면서 사업이 점점 성장하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으니 곧 대박이 날 거라며 흥분이 가득했고 저도 시부모와 남편이 그렇게 확신을 하니 별다른 의심 없이 응원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일단 남편이 돈을 너무 쉽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꼼꼼하게 가계부를 정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법인카드를 펑펑 쓰고 다니는 거예요. 출장이라고 하면서 호화로운 호텔에 묵거나 고급 브랜드 제품을 사들이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잘 벌린다고 해도 아직은 사업 초기인데 이렇게 자금을 계획 없이 써도 되나 싶고 또 아무리 가족 사업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자금 흐름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는 그 부분에 대해 말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물어봐도 사업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게 사실이고 다 계획이 있겠지 하며 그래도 남편을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실수로 제 이메일로 중요한 파일을 보냈던 거예요. 원래는 세금 관련 서류를 보낸다고 했는데 실수로 자기네 회사 내부 보고서까지 첨부한 거였죠.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어봤다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회사 제품이 사실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 건강식품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핵심 원료라고 홍보한 유효 성분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는 그냥 일반 종합 비타민과 다를 게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는 의료진과 연구진이 임상실험을 거쳐 효능을 입증했다고 광고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부분을 과대 광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로 가득하더군요. 심지어는 일부 의사와 협력해 가짜 논문까지 만들어 유통하고 있었어요. 전부 조작된 정보였죠. 저희 가족이 만들어낸 제품이 노인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약이 아니라 철저한 상술로 포장된 가짜 건강식품이었다니. 그동안 노인들이 제품을 먹고 기적처럼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이 넘쳐났는데 그게 전부 플라시보 효과였던 건가 했는데 그 후기마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서류를 보고 깨달았어요. 남편과 시부모가 제품을 팔면서도 속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광고와 입소문으로 노인들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단순 영리 사업만은 아니라 생각해 걱정이 돼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순진한 착각을 했던 건지. 남편과 시부모는 사람들의 건강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 하나 보고 그런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퇴근한 남편을 곧장 추궁했어요. 뭐야 이거? 대체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러려고 시작한 짓이었지? 아예 가족 사기를 친 거지? 나만 몰랐던 거야. 그치? 여보, 이거 보고 좀 놀랐겠다. 그치? 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아니, 처음엔 당연히 우리도 좋은 제품 내고 싶었지. 연구도 하고. 근데 그런 세상을 뒤흔들 제품이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시골 바닥에서 왜 이러고 있겠어. 벌써 노벨상 받았지. 안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성분이 아니면 그렇게 팔지 말아야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몰라서 그래? 당신 가족들, 어르신들 상대로 이거 팔고 있지. 그거 소비자 기만이야. 그리고 투자까지 받고 있지 않아? 그럼 투자 사기까지 해당되네. 사기라니 말이 좀 심하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다들 아는 과장 광고야. 뭘 그렇게까지 챔소봉대를 해. 기가 막혀. 그걸 말이라고 해? 효과도 없는 제품을 기적의 약인 것처럼 팔아먹고 임상실험 결과까지 조작해 가짜 논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단순한 과장 광고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따졌어요. 이게 단순한 광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조목조목 반박했죠. 처음엔 제 말을 흘려듣던 남편도 점점 말문이 막혔고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시부모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고 하더군요. 그래, 애초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지자체 지원금까지 받아 사업을 키운 거야. 처음에 솔직히 나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 엄마가 원래 이쪽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하기는 뭘 그렇게 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이러다 일 커지면 진짜 일가족 사기단으로 잡혀 들어갈 일이야. 진짜 간도 크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에 합류한 거야? 아무튼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 그건 안 돼. 이제 와서 발 뺄 순 없어. 이미 너무 많은 돈이 오가고 있어. 지금은 멈출 타이밍 아니야. 당신이 잠깐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도 이거 평생 하겠다는 건 아니야. 눈 감아주긴 뭘 눈 감아줘.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모른 척은 못해. 당장 손 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런 식은 아니지.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봐. 어차피 다 늙은 노인들이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인데 돈 좀 쓰고 가면 어때? 그리고 다시 잘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주면 좋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윤리적인 선택을 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결국 제 선에서 남편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고 제가 모든 걸 알아챘다는 얘기가 시부모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죠. 시모가 직접 나서서 절 설득하려 하더군요. 아니, 시모는 오히려 설득을 넘어 자기들의 사기 행각에 절 끌어들이려는 시도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은 이 정도지만 점점 더 규모 커질 거야. 그러면 회계팀도 필요하고. 그쪽은 또 네가 전문가잖니. 이런 일은 남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네가 회사에 들어와 내부 회계 관리를 맡아라. 게다가 회계사인 네가 합류하면 회사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겠니? 어머님, 저 회계사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신뢰도가 생명인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더러 사기에 합류를 하라고요? 돈은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마. 가족 좋은 게 뭐니? 이럴 때 뭉치는 게 가족 아니니? 아니요, 전 못해요. 절대 안 해요. 이럴 땐 뭉치는 게 가족인 게 아니라 이럴 때 가족을 잘못된 수렁에서 빼내주는 게 진짜 가족이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쯤에서라도 그만둬야 돼요. 일이 더 커지면 더 걷잡을 수 없어져요. 그만두긴 뭘 그만둬. 돈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업을 접는다니. 내가 평생 사업만 해온 인간인데 이런 상황에 사업을 접는다는 선택지는 기업가에겐 절대 없다. 저희도 그만둘 생각은 없다.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실 생각은 없다. 그러면 답지는 하나뿐이네요. 제가 끝내야겠네요. 남편과 시부모는 결코 관둘 생각이 없었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절 붙잡았어요.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합류하라고 안 할 테니 그냥 모른 척만 해주면 안 되냐? 라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어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남편의 태도가 바뀌더군요. 처음엔 감정적인 호소를 하던 남편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시간은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협박이었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거나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다 같은 말로 흔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자 점점 더 대놓고 직접적인 위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많으니 이혼한다고 해도 가만둘 수는 없지. 어디 네 변호사한테 가서 입이라도 열어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건가요? 처음부터 사기 기획한 게 누군데? 전 그만 안 둬요. 아무리 저 흔들고 협박하시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란 소리예요. 문제는 협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말로 겁주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까지 따르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갑자기 회사 변호사를 내세워 이혼할 거면 그냥 조용히 끝내라.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법적으로 피곤해질 수도 있다. 라며 법적 조치 운운하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 협박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부까지 나서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며 은근히 압박을 해왔죠. 저는 그럴수록 더욱 철저히 대비했어요. 남편이 실수로 제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포함해 회사 내부 자료 몇 가지를 남편 컴퓨터에서 빼내 몰래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혼 소송을 위해 필요한 자료만 정리했는데 시가의 태도를 보니 이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남편 방에서 빼낸 자료들도 있었어요. 재무제표, 내부 보고서, 투자자 현황까지 모두 정리해뒀죠. 그 자료들만 있으면 시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명백히 입증할 수 있었어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그 자료들을 제 서재 서랍장에 자물쇠까지 채워 넣어뒀어요. 그 정도까지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서랍장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곧바로 알아차렸죠. 남편이 가져갔구나.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전화를 받더니 오히려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게, 피곤하게 뭐하러 그런 짓을 했어? 이혼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그런 걸로 지저분하게 협박하지 말고. 협박? 지금 협박을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건데. 진짜 갈수록 가관이다,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됐어. 그건 그냥 당신이 가져. 나 그거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카피본 있고 자료는 내 USB에 있으니까. 남편은 한순간 말을 멈추더니 뭐? 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의 반응을 들으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느껴졌죠. 궁지에 몰린 건 그쪽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져간 자료가 원본이라 생각하고 안심했겠지만 저는 원래부터 혹시 몰라 모든 자료를 이중으로 보관해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마지막 말이 도화선이 됐던 걸까요?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짐을 챙겨 친구네 집으로 가려고 나온 때였어요. 집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둑해진 길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생각에 조금은 긴장이 풀린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강한 불빛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제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서는 검은색 승용차.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남편과 조수석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시모.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빼며 뒷걸음질 쳤지만 남편은 단단히 작정한 얼굴이었어요. 차에 타.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깔린 냉기가 소름 끼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저항하며 손을 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시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젠 네 입만 다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거라고. 그 말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뒷골이 서늘해지며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이 잽싸게 제 팔을 다시 움켜쥐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남편은 힘으로 절 끌어당겼어요. 그냥 타서 얘기나 하자. 여전히 태어난 말투였지만 저항하는 저를 대하는 손길은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심호까지 합세하며 절 향해 손을 뻗었어요. 거친 손길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고 순간적으로 귓가가 울리면서 머릿속이 핑 돌았어요. 네가 뭔데 우리 사업을 망치려고 들어? 심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는 몸을 뒤로 젖히며 반항했지만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낮아 빠졌어요. 그 충격에 눈앞이 순간적으로 아득해졌어요. 넘어진 절 심호가 그대로 위에서 눌렀어요. 이건 놔! 이거 안 나? 내가 니들 가만 안 둬? 가만히 있어. 넌 이제 끝이야. 그러게 기회를 줄 때 조용히 찌그러져 있었어야지. 심호에 쏟아지는 힘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 가방을 낚아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방이 손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렸고 남편은 재빨리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파일과 USB를 꺼냈어요. 그걸 확인하겠다는 듯 서류를 뒤지며 피식 웃었어요. 있어? 챙겼냐? 여기 있네. 아니, 이걸 경찰에 넘길 생각이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다 뭐 대봐라 했던 거야? 남편이 비꼬듯 말했어요. 전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켰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모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하더군요. 이제 네가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 주제 모르고 설치다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너.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조용히 살아. 알겠니? 그 순간 멀리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오며 뭐하는 짓이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시모.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온몸을 비틀어 필사적으로 시모를 밀쳐냈어요. 시모가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을 일으켜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시모가 다시 절 붙잡으려 했지만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절 쫓아오려 했지만 다행히도 행인들이 다가와 무슨 일인데 여자를 붙잡고 그러는 거냐고 따져주는 덕에 상황이 복잡해졌죠. 저는 그 틈을 타서 전력으로 달렸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뛰다 보니 앞에 약국이 보였어요.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약국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안도감이 몰려오면서 그대로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은 덜덜 떨리고 온몸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약국 안은 평온했어요. 카운터 너머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약사분이 눈이 커다래져 절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얼굴 한쪽은 시뻘겋게 부어있지 계모가 쥐어뜯었던 자국이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데다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엉망진창. 말 그대로 광녀 같았어요. 때 아닌 광녀의 출연이라니 약사분 입장에선 정말 놀랄만 하겠다 싶었죠. 겨우겨우 죄송하다고 말하고 정신을 차리려는데 눈물이 차오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혹시 박 권사님 부부댁 며느리 아니세요? 뜻밖의 물음이었지만 저는 눈물 탓에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약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약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그 집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고. 저는 목이 메어 말도 못했어요. 대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네요. 일단 여기서 좀 쉬어요.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리 따라 들어올래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약사를 따라 약국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는 직원들 쉬는 공간이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그제야 조금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그런데도 온몸이 떨렸어요. 민망하기도 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고,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질 않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약사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뭔가 의아했죠.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약사는 절 가만히 응시하더니 이쪽으로 좀 와보라며 손짓했고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채 약국 안쪽을 따라갔어요. 안쪽에는 미닫이 문이 하나 있었고 약사는 아무 말 없이 그 문을 열었어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쪽 벽에는 커다란 칠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칠판에는 제가 너무도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 제품명,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가득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제품 성분 분석 결과가 떠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한 사건을 추적해온 사람처럼. 저는 말문이 막혀 약사를 바라봤어요. 약사는 조용히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 회사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두 사람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의 약처럼 선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품 성분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영락 없는 사기 같았죠. 그럼 그 이후로 계속 조사를 해오신 건가요? 처음엔 괜히 같은 교회 사람이랑 관계 나빠지고 싶지도 않고 해서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박 권사님 부부는 이 지역에서 꽤나 알아주는 유지들이잖아요. 근데 제품을 먹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고 했어요. 명색이 약사인데 어르신들에게 이런 짝퉁약을 팔고 건강을 망치게 만드는 것까지 차마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약사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약 원료 성분을 분석할 루트가 있었고 회사가 발표한 성분표와 실제 제품 성분을 비교해봤대요.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제품의 주요 성분이라고 홍보한 원료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싸구려 비타민과 소량의 칼슘, 마그네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시중 제품의 몇 배였어요. 더 끔찍한 건 의료인 인증이라는 가짜 문서까지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완전한 사기였죠. 처음엔 교회 노인들한테 홍보하더니 점점 일이 커지더군요. 노인정, 복지관, 요양병원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임상 데이터도 없이 기적의 치료제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죠.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약사에겐 이미 확보한 증거들도 많았어요. 성분 분석 결과, 위장된 연구자료, 허위 광고 사례, 그리고 허위 논문을 작성한 의사들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용까지. 자료는 모였는데 어느 시점에 터뜨려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네요. 저한테도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없는 내부 자료들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전 다 빼앗겨서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모은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경찰 조사 들어가기엔 충분할 거고 그러면 그쪽에 빼앗긴 자료도 금방 압수될 겁니다. 그 말에 전 순간 그대로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더 확실한 증거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욱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실감조차 나지 않더군요. 약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 기자에게 넘겼고 저는 제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냈어요. 이제 남은 건 직접 끝을 보러 가는 일이었어요. 약사는 제가 방금까지 얻어터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터라 굳이 직접 갈 필요 있냐며 말렸지만 저는 가야겠다고 했어요. 그 일을 트라우마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 내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제대로 깨부수고 싶었죠.
그렇게 전 시가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절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이내 예상했던 대로 고함을 질렀어요. 대체 뭘 하려고 돌아온 거냐고. 감히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혼까지 하려는 주제에 왜 여기서 난리를 치냐고. 소리가 거칠고 날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똑바로 시모를 바라보며 발을 들여놓았어요. 시모가 팔을 뻗어 절 막으려 했지만 전 밀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로 저 역시 거칠게 맞섰죠. 거실에는 남편과 시부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어요. 끝까지 이러네.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엿을 먹이고 싶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았으면 좋았잖아. 너 하나 잘못해서 이게 다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언제 시가에서 키워짐을 당했었죠? 전 결혼해서도 제 생활을 알아서 했고 저희 돈으로 살았고 남편과도 경제적으로 각자 독립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키워줬다는 둥, 뒤통수를 친다는 둥,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니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오더군요. 퍽이나. 야, 언제 니들이 날 키워줬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점 말본새하고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온갖 문제를 겪는다 아주. 며느리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 기가 찬다. 나 교수 임내 하고 온갖 점잖은 척 가식이랑 가식은 다 떨어대더니 이 사기꾼 새끼가 어디서 낱말을 하고 있어? 뭐야? 이게 근데 너 도둑년 마냥 우리 회사 자료 훔쳐가 놓고 어딜 뻔뻔하게 여길 와? 한 번 더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지? 시모는 갑자기 다가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어요.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이번엔 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죠. 왜? 또 치시려고? 어디 한번 때릴 테면 때려보세요. 어디 한번 때려보라고. 이게 하라면 못할 줄 아나. 그 순간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모가 움찔하며 뒤돌아봤고 남편과 시부도 동시에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약사였어요. 하지만 약사 혼자가 아니었어요. 약사와 함께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얼굴로 경찰을 바라봤어요. 경찰은 시부모와 남편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그리고 폭행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세 인간은 반사적으로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경찰은 세 사람을 사기 혐의뿐 아니라 저에 대한 협박과 폭행 혐의로도 체포했어요. 절 폭행하는 장면을 본 행인들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에 일은 더욱 쉽게 진행됐죠. 경찰은 놈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절 노려보며 넌 진짜 끝까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런 말이 저에게 닿을 리가 없었어요. 시모는 발버둥 치며 경찰에게 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세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남편과 시부모의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허위 광고나 소비자 기만 정도로 생각했던 사건이었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많은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어요.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봐왔던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경찰도 이미 약사가 제공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고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건 언론 때문이었어요. 약사의 제보로 지역신문에서도 보도가 나갔거든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제품을 구매했던 곳들에서도 항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역 내 요양원과 복지관에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시부모가 평소 교회 인맥을 이용해 요양원, 노인정, 복지관 등을 돌며 제품을 홍보했던 게 결국 독이 된 것이었죠.
상당수의 노인들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 제품이 진짜 치료제라고 믿고 병원 치료를 중단하기까지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대부분 노인들은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이나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보내준 용돈으로 그것들을 구입했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기를 친 거라 생각하니 이보다 더 악질적인 짓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제품을 복용한 노인들 중 일부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원래 관절염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들이 광고만 믿고 병원 치료를 중단하거나 기존 약을 끊었다가 증상이 악화된 사례가 속출했죠. 어떤 사람들은 혈압약을 끊고 이 제품만 복용하다가 병세가 심각해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의료진과 상담한 결과 원래 약을 꾸준히 복용했더라면 충분히 조절될 수 있었던 증상들이 이 제품을 맹신한 탓에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벌어왔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고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인지가 더 명확해졌죠. 또 요양원 몇 곳에서는 제품을 대량 구매해 입소자들에게 제공했던 정황도 드러났어요. 요양원 원장들이 제품을 공동 구매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교회 권사님, 대학 교수님이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하시길래 라는 거였어요. 시부모가 대학과 교회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용되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치가 떨렸어요. 결국 요양원과 개인 소비자들까지 나서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제가 경찰 조사에 협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절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몇몇 노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약국까지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사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전 그 말이 너무 씁쓸하게 들렸어요. 저도 한때는 이 가족의 일원이었고 그들의 실체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으니까요. 물론 저도 피해자였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놈들의 범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부정 수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회사가 개발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일부 금액은 시부모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어요. 회계 기록을 살펴보니 회사 자금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연구 개발에 쓰였다고 보고된 돈이 고급 호텔 숙박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빠져나간 내역도 발견됐어요. 결국 경찰은 사기, 의료법 위반, 보조금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들어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어요. 이제 남편과 시부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부모에게 이용당한 것뿐이라며 실질적인 경영은 시부모가 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순히 회사의 재물을 관리했을 뿐이고 실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은 전적으로 시부모가 주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달랐어요. 남편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한 정황이 있었고 특히 가짜 연구 결과를 직접 수정한 흔적까지 남아있었죠. 그동안 사업 설명회에서 자신이 나서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이라는 거짓말을 했던 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있었고요. 그 탓에 처음에는 남편을 감싸던 변호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를 바꿨어요. 초기에는 남편이 단순 가담자이며 시부모가 주도한 범행이라는 쪽으로 변론을 펼쳤지만 점점 증거가 쌓이자 변론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가져온 증거들은 남편이 회사의 핵심 운영진으로서 사기에 깊이 개입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으니까요. 허위 연구 자료를 검토한 흔적, 가짜 논문을 유통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회사 내부 보고서에서 광고 문구까지 직접 수정한 기록까지. 이 정도면 이용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이었어요. 변호사도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고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 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더군요. 반면 시모는 경찰 조사에서도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어요. 조사관이나 판사 앞에서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큰 죄냐며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죠.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다 과장 좀 하고 거짓말 좀 하면서 하는 거지 사업을 어떻게 누가 100% 정직하게 합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런 방식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나 원참. 하지만 경찰 판사가 뭐 바본가요? 이미 모든 증거는 확실한 상태였어요. 지원금이 연구개발에 쓰이지 않고 시모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고 그 돈이 해외 명품 쇼핑, 고급 스파, 가족 여행 경비로 사용된 내역까지 다 드러났어요. 시부가 사업 초기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연구 논문을 유포한 정황도 밝혀졌어요. 경찰이 하나하나 자료를 들이밀자 시모도 점점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버티기 어려웠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 측에서도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교회는 시부모를 즉각 제명했고 교인들도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자부하던 시부모였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죠. 시부모의 사업을 믿고 투자했던 일부 교인들도 속았다는 걸 알고 분노했어요. 시부는 평소 자신이 교수 출신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도 학교도 자신을 믿던 교회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명망 있는 교수에서 사기범으로 추락하는 과정이 시부에게는 아마 가장 큰 형벌이자 굴욕이었을 거예요. 나름 교수의 회사 대표에 돈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부부가 완전히 몰락한 거죠. 한편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정리했고 시간은 이제 이혼을 막을 여력조차 없었어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느라 바빴고 시부모는 회사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남편이 저지른 일과 그 과정에서 제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한 치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냈어요. 회사는 당연히 폐업 소송을 밟았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투자자들은 빠르게 등을 돌렸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먼저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몇몇 투자자들은 아예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죠. 피해자들은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남편과 시부모는 법정에서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집중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한동안 정신없이 바빴지만 다행히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업무에 복귀하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금융범죄와 관련된 내부 감사 쪽으로 전문성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겪으며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기업 사기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그걸 제 커리어에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고 결국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이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사기와 문서 위조, 정부 보조금 수정 수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어요. 재판 내내 자신이 부모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형량을 줄이려 애썼어요. 저는 부모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실제 사업 운영과 연구 개발엔 관여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십시오, 판사님. 하지만 법원은 전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남아있었으니까요. 투자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것도, 가짜 연구 결과를 직접 수정한 것도 모두 남편이 한 일이었어요. 결국 법원은 전 남편이 주범 중 하나라는 걸 인정했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고개를 떨궈야 했죠. 전 시부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어요. 기업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교회 인맥을 이용해 노인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특히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 부분이 결정적인 범죄 행위로 인정됐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과학을 빙자해 거짓 논문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도 더욱 악화되었어요. 전시부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들은 철저히 검증 대상이 되었고 결국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해 모든 학계에서 퇴출당했어요. 전시모는 셋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았어요. 일단 전시모가 대표인 회사였고 허위 광고 및 의료법 위반, 투자 사기, 정부 보조금 횡령까지 여러 혐의가 중첩됐어요. 처음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법원은 단호했어요. 결국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하면서 호화롭게 살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죗값을 치르는 일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 사람은 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약사분을 통해 들어보니 아주 지옥 같은 삶이더군요. 회사는 이미 파산했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고 결국 출소할 때쯤엔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난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출소 후 재기할 방법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완전히 내쳐졌고 지역 내에서 완전히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예전처럼 인맥을 활용할 수도 없었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전부 몰수당하거나 소송비로 나갔고 결국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죠. 게다가 전 남편의 경우엔 징역을 마치고 나왔지만 이미 전과자로 낙인 찍혀 어디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을 테고요. 셋 다 그렇게 되니 정말 어디 하나 손 벌릴 곳이 없었는지 어느 날 결국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너무 힘들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래. 너 원래 정 많잖아. 그냥 적선한다 생각하고. 저는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그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도 이제 제 인생에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영원히 차단하고 살 거예요. 놈들은 자신들이 만든 나락 속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겠죠. 그게 응당한 벌 아니겠어요? 세상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남을 이용해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편한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던 남편과 시부모는 결국 모든 걸 잃었고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전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거려. 착한 척, 참는 척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될 뿐이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에요. 이제 전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인데요. 모든 일은 저희 친정엄마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작됐어요.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 병을 앓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했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개 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젊었을 때는 줄넘기도 할 정도로 체력도 좋으시고 정정하셔서 마트까지 차려서 운영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오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최근에 같이 살게 됐거든요.
같이 살림도 하고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제가 맡아서 하곤 했어요. 그러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만약에 나랑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때? 아직 오빠한테는 말 안 해봤는데 엄마 의견부터 묻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셨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친정엄마 모셔야 한다고 하면 장가 오겠니? 엄마는 알아서 살 거니까 나 모실 생각하지 마라. 괜히 뭐라 하지 말고 사위들 놈이랑 밥 한 끼나 먹자. 엄마는 그거면 돼. 그래서 얼떨결에 예비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도 갖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예비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도 하며 언제 인사드릴지 상의하고 있어서 양가 부모님을 언제 만나봬도 상관없긴 했어요. 문제는 예비 남편이 친정엄마의 몸 상태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문제는 꽁꽁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말하기로 했죠. 예비 남편이랑 만나서 밥을 먹게 된 날, 친정엄마에 대해 슬쩍 말해봤는데요. 우리 엄마가 오빠랑 밥 먹고 싶다고 하시던데 사실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아파서 지금 다리를 절고 계시거든? 말 안 하고 우리 엄마 뵈면 놀랄까봐 미리 말하려고. 제가 예비 남편 눈치를 보면서 말하니까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랑 내가 결혼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 가지고 하나도 안 놀라니까 걱정하지 마. 장모님이 나랑 밥 먹고 싶다고 하셨다고? 장모님이랑 식사 언제 할까? 좋은데 알아냈는데 여기 예약할까? 저번에 우리 엄마 데리고 가니까 좋아하던데. 이때 예비 남편이 사진을 몇 개 보여줬는데 정말 근사한 곳이었어요. 자기가 예약하겠다며 알아서 척척 진행하고 엄마랑 시간 조정해서 약속까지 잡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아픈 상황이었다면 예비 남편처럼 가볍게 치부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가족도 아니고 부모님이 아파서 갑자기 간병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바로 괜찮다고 하다니. 제 무거운 고민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 일을 저만 기분 좋게 생각한 건 아니었죠. 주말이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엄마가 이리 묻는 거예요. 김서방이 혹시 나에 대해 알고 있니? 저번에 전화 와서 내 스케줄에 맞춰 식당 예약한 건 아는데 엄마가 다리 전다고 말하긴 했어? 아니, 설마 예약 취소하고 약속 파토난 건 아니지? 친정엄마가 그동안 생각이 많으셨나 봐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마 엄마 몸 상태 말 안 한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해줬어요. 오빠가 설마 그랬겠어? 엄마가 다리 불편한 거 전부 다 얘기했는데 별로 특별하게 생각 안 하던데? 저번에 말한 식당도 예약해서 저번에 약속한 날짜랑 시간에 가면 돼. 제가 확실히 말해주니까 엄마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러다 드디어 예비 남편과 친정엄마가 만나는 날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예약한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되게 귓속말로 이러시더군요. 예비 사위가 생각보다 착하고 예의 바르다. 하는 말 들어보니까 열정적이고 아주 착실할 것 같아.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친정엄마가 몇 분 만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한테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옆에서 제 수저를 놓아주고 제가 뭘 흘리니까 티슈를 챙겨줬거든요. 저도 이런 예비 남편의 행동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가 몸이 이래서 걱정했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서 장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사람 단점도 다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예비 남편이 이러니까 엄마가 남자애가 말도 예쁘게 하고 저를 잘 챙겨준다며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예비 남편 같은 사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다리를 절어서 약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어줍잖은 효도하려다 서로 마음만 상하는 법이야. 장모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 결혼해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효도다. 알겠지, 지은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엄마가 한쪽 다리를 못 쓰니 나머지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려서 멀쩡하던 다리도 망가지던 상황이었거든요. 신세지지 않으려는 엄마의 모습에 울컥해서 몰래 울려고 화장실이 급한 척 나갔죠. 화장실 안에서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안 울었던 척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앉았던 테이블 쪽으로 향하니 예비 남편이랑 엄마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엄마 상태가 나빠진 걸 알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엄마 상태가 아주 좋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장모님, 지은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예비 남편이 눈치가 없는 걸까요? 엄마 상태는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나빠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모시고 살겠다고 해줬으면 좋겠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랬다면 저도 예비 남편처럼 했을 것 같아 예비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는데요. 예비 남편은 제 속마음도 모르고 거기 서서 뭐 하냐고 얼른 앉으라고 했어요. 엄마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고 싶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저랑 다르게 친정엄마 얼굴이 초연해 보였어요. 그렇게 들뜨지도 슬픈 얼굴도 아니었는데 남편 얼굴은 반대로 매우 기뻐 보였죠.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약속에 있다고 하셔서 친정엄마와의 식사 자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요. 엄마 친구분이 마중을 나오셔서 엄마를 데려가셨고 저는 예비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차 안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사실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오늘 만나 뵀는데 너무 걱정되더라. 장모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혼자 사시겠어. 우리가 모셔야지. 장모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당신도 알고 있지? 어르신들은 몸 안 좋아도 민폐 끼치기 싫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거. 예비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예상 외의 행동에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끙끙 앓고 있던 걸 하소연하고 말았어요. 오빠 고마워.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하고 싶었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게 장난 아니잖아. 내가 너무 양심 없어 보일까 봐 말도 못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 그동안 괜히 마음고생했나 봐.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엉엉 우니까 예비 남편이 토닥여 주더라고요. 저라면 아픈 예비 시모 모시겠다고 제 입으로 바로 말 못했을 텐데. 남자를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위해 평생 내조하며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예비 남편과 사이가 급격하게 좋아졌는데요. 이런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서 제가 정성을 다하니 예비 남편도 자연스럽게 저한테 잘해줬어요. 이러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을 줄 알았죠. 그러다 예비 남편이 한순간에 돌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평범한 평일날, 평소처럼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예비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뭔가 울컥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회사지? 당장 나와볼 수 있어?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많이 바쁘면 사무실 복도까지 올라가서 기다릴게. 평소에는 아무리 싸워도 점심시간에 와서 말하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예비 남편 회사가 저희 회사랑 가까워서 점심시간에 종종 만나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지금 말해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곧 있으면 회의가 있다고 말해도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얼른 나오라고 하더군요. 서둘러 나가보니 예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어요. 장모님이랑 전화해봤는데 당신 친정집 부자인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상가 건물 2개랑 시골에 땅도 있다며. 그거 전부 나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제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죠.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친정 엄마랑 식사한 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 엄마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친정 재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랑 땅이 있는 건 맞았지만 그걸 우리한테 주신다는 말을 하신 적 없어서 의아했는데요. 예비 남편은 그때 장모님이 주시기로 했었다며 노발대발하길래 제가 얼른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쭉 듣던 친정엄마가 이러시는 거 있죠? 상가 건물이랑 땅 안 준다고 하니까 화내? 나 못 모시겠다고는 안 하고? 결혼 안 한다는 말은 했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정엄마가 예비 남편을 시험해 본 거였어요. 상가 건물이랑 땅 줄 테니 아픈 장모 모시고 살 수 있냐 반응을 떠본 거였고 예비 남편은 모시고 산다고 했던 거죠. 상가 건물이랑 땅이 없어도 아픈 장모 모시고 살 것인지 반응을 보려고 친정엄마가 뒤늦게 예비 남편에게 재산을 못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친정엄마가 예비 남편에게 식사 자리 이후 따로 연락을 해서 떠봤다고 해요. 엄마가 상가 건물이랑 땅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장모님이 상가 건물이랑 땅 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없었던 일로 생각하라니요? 이렇게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그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상가 건물이랑 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만 김서방이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않나? 남편은 친정 엄마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니까 집안 재산 좀 있어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엄마한테 이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씩씩대며 와버렸다고 하네요. 예비 남편은 장모 앞에서 대놓고 결혼 후에 못 모시겠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저한테 와서 역정을 낸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예비 남편이 달리 보였어요. 이런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고 잘해줬다니. 제가 수치심을 느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속물처럼 어쩜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재산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걸 말 안 한 거야? 난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엄마 모신다고 한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속아서 바보같이 잘해줬을 때 그 꼴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 날 속였어? 당신은 내가 만만했던 거지, 어? 제가 고함을 질러대니까 예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너는 그럼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 그냥 어르신도 아니고 몸 불편한 어르신 모실 수 있냐고. 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바라는데? 그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예비 남편이 지지 않고 맞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우리 친정 재산 보고 엄마 모시겠다고 해놓고 시어머니 얘기를 해대니까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양심이 없다고? 아픈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양심 없어 보일까봐 끝까지 말 못한 내가 양심이 없다고? 그게 말이야 똥이야? 그리고 여기서 시어머니 얘기가 왜 나오는데? 내가 언제 어머님 안 모신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 싸우게 됐는데요. 예비 남편이 저랑 말도 섞기 싫다며 회사로 돌아가는 바람에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예비 남편한테 오는 전화나 문자도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이판사판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먼저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꿈쩍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대로 결혼 이야기도 없던 걸로 되고 헤어지게 되려나 싶은데 며칠 뒤에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때 저는 회사에 있었고 퇴근하기 1시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너 1시간 뒤에 퇴근하지? 퇴근하면 우리 엄마 보러 가자. 우리 집에서 기니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자고 해서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헤어진 것처럼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이래서 바로 뭐라 했어요. 우리 사이 정리한 거 아니었어?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자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며칠 전에 싸운 거 기억 안 나냐고 따졌더니 예비 남편이 이리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랑 싸운 거 알고 할 말 있다고 하셔서 그래. 와서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봐. 예비 시모가 절 훈계하려는지 설득하려는지 몰라도 가봐야겠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남편 말만 듣고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예비 시댁을 찾아갔어요. 예비 남편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시댁집 문 앞까지 오긴 했어도 싸웠다고 어르신 앞에서 꽁에 있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저도 표정 관리하며 최대한 예의 차리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더니 예비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시길래 일단 살갑게 인사드렸는데요. 잘 왔다,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획 뒤돌길래 저도 바로 미소를 거뒀죠. 예비 시모가 어떻게 하려나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거실 바닥에 앉혀두고는 차 한 잔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내가 예전에 아픈 시모 모셨던 거 알고 있니? 그때 당시에 고생을 꽤나 했거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몇 년을 썩었는지 아니?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겹다 지겨워. 지금 살아있으면 네 시할머니 될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저한테 예비 시할머니 되는 분이 장애가 있으셨나 봐요. 예비 시할머니가 사고로 팔 한쪽이 없어지셨는데 예비 시모가 돌봐드린 것도 모자라 거의 팔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예비 시할머니가 그런 예비 시모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예비 시모에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예비 시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자격지심이 있으셨다며 저한테 한탄을 늘어놓으신 거예요. 글쎄 나한테 틈만 나면 내가 몸이 이래서 무시하는 거냐 우습게 보는 거냐 시비를 거는데 어찌나 힘들던지 사람 미치겠더라. 이렇게 투덜거리며 예비 시모가 시집살이에 점점 지쳐가던 와중 생긴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비 시할머니가 예비 시모가 처음이랑 많이 변했다며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점점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라고 명령에 대서 예비 시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놨다고 하죠.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가 아침 7시에 일어났대요. 그 사이에 밥이랑 국이 식어서 다시 데워서 드렸는데 예비 시할머니가 이리 반응했대요. 너 이 나물무침 언제 무쳤니? 지금 2시간 전에 무친 걸 나 먹으라고 내놓은 거냐? 이 나물무침을 봐라. 얼마나 생기 없나. 어이없게도 예비 시할머니께서 새벽 5시에 무친 나물무침에 생기가 없다는 핀잔을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국도 간이 맞지 않는다며 예비 시할머니가 예비 시모 보는 눈앞에서 국통을 설거지통에 부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바락바락 대들어 볼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죠. 예비 시모는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 뒤로 예비 시할머니가 자기를 더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빨래를 잘못했다며 멀쩡한 블라우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던지면서 소리까지 쳤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돼가지고 블라우스 하나 제대로 못 봐라? 네 엄마한테 뭘 배웠니? 친정에서 배워온 게 있기는 한 거야? 예비 시할머니가 예비 시모에게 친정 욕을 해도 어쩌지 못했다고 해요. 명절날에는 더 심했다면서 자기 시댁이 큰 집이라 모든 친척들이 예비 시할머니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몸 불편한 예비 시할머니는 앉아서 지시만 내렸고 덕분에 예비 시모는 집안일에 대해 배운 것도 없이 스스로 터득했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고 하네요.
숨 좀 돌리라 하면 예비 시할머니가 바로 이랬대요. 설거지는? 과일은 내왔냐? 장은 봐왔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앉아있냐? 당장 일어나서 후딱 해와. 예비 시모가 예비 며느리 불러놓고 하소연을 하는데 점점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비 남편이랑 헤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사연을 듣고 있는 게 좀 그랬어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랑 예비 남편이 왜 싸웠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정엄마가 예비 시할머니처럼 몸이 불편하니 자기 아들 고생시킬까봐 말하는 것 같았죠. 제 예상대로 예비 시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도 이런 고생할까 걱정되니까 괜히 친정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지 마라. 결혼 생활 길게 봐야 돼. 네가 괜히 마음 안 좋아서 모시고 산다고 했다가 남편이랑 사이만 안 좋아져. 요즘 시설도 참 좋지 않니? 그러니까 친정엄마 몸 안 좋으면 시설에 맡기고 최대한 자주 인사드리러 가라. 예비시모 말을 들어보니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지만 제 욕심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엄마 모시고 산다는 말도 안 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더니 웃으면서 은근한 압박을 주잖아요. 모시고 살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 기분이 찝찝했어요. 게다가 말로만 들어선 예비 시할머니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친정엄마를 벌써부터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좀 그랬거든요. 예비 시모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아픈 사람 모시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음 좋게 들었을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서 은근슬쩍 떠보는 이 상황이 참 불쾌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이 둘러댔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안일이란 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저도 많이 힘드네요. 예비 시모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가 바로 고개 끄덕이며 어머니 말이 맞다. 친정엄마 모시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할 걸 기대한 것 같더군요. 예비 남편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표정이 뾰루퉁한 게 이대로 결혼이 정리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고작 그런 말로 끝내려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 아픈 것도 숨기고 결혼한 뒤로도 모시고 살려고 한 것도 숨기고 있었잖아. 그것뿐인 줄 알아? 장모님이 상가 건물이랑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당신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참 뻔뻔하네. 예비 시모가 그러게 말이다 이러고 맞장구를 치길래 제가 바로 맞받아쳤어요. 우리 엄마 아픈 거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말했잖아. 결혼한 뒤로도 모시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멋대로 결정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어. 내가 언제 친정엄마 모시자고 강요한 적 있어? 그리고 우리 친정집에 상가 건물이랑 땅 있는 거 맞아. 우리 엄마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있는 건 확실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친정엄마 당장 모시겠다고 해놓고 저를 사기꾼 취급하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제대로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것도 아니니 정리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아니어도 되겠다 싶어서 저도 미련 없이 예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예전처럼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잘 가라고 마중 나와주지도 않고 제가 나가자마자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예비 시댁을 다녀온 뒤로 예비 남편에게 오던 연락이 뚝 끊기고 말았어요. 제대로 만나서 정리한 것도 아닌데 친정 엄마한테 파혼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우리 파혼한 거냐고 말 꺼내기도 싫었고요. 예비 시댁 쪽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파혼하자는 말이라도 먼저 꺼낼 줄 알아야죠. 파혼을 무통보하길래 저도 무반응으로 대응했어요.
저만 예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대답을 닥달하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봤는데요. 예비 남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주말에 친정엄마한테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정엄마를 불러서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는 예감했다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죠. 사실 엄마, 얼마 전에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아프셨던 시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야. 자기가 너무 힘들게 시집살이 했다면서 우리 아들 병수발 못 시킨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거 있지?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파혼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파혼 얘기를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보니 예상대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드디어 파혼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예비 남편이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면서 엄마가 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당신 장모님 모시고 살 거야? 우리 엄마가 확실하게 답 듣고 오라고 했거든? 시간 없으니까 얼른 말해봐. 제가 사실 친정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구구절절하게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 상의하고 결정하려고 했다. 그런 말도 안 했죠. 이미 예비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뭐라 대꾸했는지 아시나요? 그래, 그럼 파혼하자. 내가 미쳤다고 노인네 병수발 들으라고? 나한테 상가 건물이랑 땅 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당신 엄마가 버려질까봐 구라친 거지? 사실 상가 건물이랑 땅도 없잖아. 다리 저는 사람이 무슨 건물이랑 땅이 있다고. 그걸 믿었던 내가 바보지. 예비 남편의 막말에 그냥 듣고만 있었겠어요? 바로 들고 일어서며 강하게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어? 상가 건물이랑 땅 준다고 하니까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당신 같은 속물이랑 결혼하려고 한 내가 돌았었네. 당신을 착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쪽팔린다. 기가 막히게도 예비 남편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막말을 해댔어요. 야, 네가 생각을 좀 해봐. 세상에 어떤 놈이 다리 저는 노인네 끼고 살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 파혼하자! 라고 소리치니까 엄마가 갑자기 예비 남편을 부르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이리 와봐. 건물이랑 땅 진짜로 있는지 궁금해했지? 그 소리에 예비 남편이 홀린 듯이 따라가더군요.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예비 남편에게 건물 등기 등본이라도 보여주면서 이봐라, 우리 집안 재산 대단하지 않냐? 이거 전부 다 넣어줄 테니 결혼해달라고 빌 줄 알았나 봐요. 어떻게 이런 예상을 했냐고요? 엄마를 따라가면서 예비 남편이 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 저도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요. 장모님 모시는 거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저희 힘들지 않게 재산 나눠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개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서류를 보여주기 전에 명함을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판사셨던 저희 아빠 명함이셨죠. 예비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이가 세상 뜨기 전에 판사였는데 네가 우리 집 재산을 하도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여기 땅이랑 상가 건물도 모두 다 우리 그이 재산이었다. 어떻게 보니까 좀 믿어지니? 예비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건물 등기 등본 서류도 보여줬는데요. 진짜로 우리한테 땅이랑 상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남편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어졌는지 갑자기 이러기 시작했어요. 사실 누굴 모시고 사는 게 장난은 아니잖아. 돈이 조금만 드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들 텐데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랬어. 당신도 솔직히 부담됐었잖아. 저번에 나한테 우리가 버는 돈이 적은데 어떻게 친정 엄마까지 모시겠냐고 따지던 거 기억 안 나?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해댔어요.
친정집에 재산이 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재산이 없더라도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제가 속으로 비웃는 것도 모르고 이보다 더한 거짓말을 씹으렸어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당한 거 듣고 불쌍하다고 했잖아.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나한테 하소연했으면서 왜 그래? 장모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모셔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우리 엄마 눈치를 보길래 가까이 다가오려는 예비 남편 손을 쳐내면서 소리쳤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어떤 상황이든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당신이 힘들다고 했으면 나도 고민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돈 보고 장가오려는 당신 보니까 결혼 생각 싹 없어졌거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집안 돈 탐낼 생각하지 말고 파혼하자고. 예비 남편이 끝까지 처가에서 도와준다면 당연히 장모님 모시고 살 수 있지.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식탁에 놓여있던 물 한 컵을 예비 남편에게 부어버리고 나가라고 윽박질렀어요. 예비 남편을 결국 쫓아낸 다음에 현관문을 닫아버렸는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문 앞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며 저밖에 없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모님 말을 오해해서 듣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좋았잖아. 난 당신 아니면 안 돼. 당신만큼 좋은 여자 만나지도 못할 것 같단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저를 멋대로 여보라고 부르면서 선을 넘더군요. 전 그런 예비 남편을 쫓아내려고 경찰을 부르려다 기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곤 예비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자. 어머님 만나뵈야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예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 손을 붙잡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 차를 찾아서 예비 시댁으로 향하라고 명령 내렸죠. 예비 남편이 차를 운전해서 예비 시댁에 저를 데려다 줬어요. 전 차를 주차하자마자 예비 시댁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당연히 미리 연락을 못 받은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성질을 내더군요. 이 시간에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불쌍한 집안이라고 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너 이것이랑 파혼하겠다며? 결혼 안 하겠다 해놓고 데려오면 어쩌자는 거야? 예비 시모가 삿대질을 하면서 이러길래 제가 일부러 사근사근 웃으면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 때문에 파혼시키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에 상가 건물이랑 땅이 있거든요. 재산이 좀 있으면 저희 엄마 모시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저랑 예비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이리 묻더군요. 땅이랑 상가 건물이 진짜로 있다고? 진짜로 있는지 확인하고 온 거야? 예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니 땅이랑 상가 건물이 어디에 있고 얼마짜리냐고 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런 말까지 해댔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땅이랑 상가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말이 달라지지.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사부인 돌보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니? 파혼은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예비 시모가 저한테 한박 웃음을 지으며 또 한 번 예비 시할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말했던 내 시어머니 얘기는 잊어라. 어떻게 며느리가 시댁욕을 하겠니? 너는 어찌 들었는지 몰라도 이상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난 사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누굴 돌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니? 나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한테도 재산 좀 나눠주면 종종 집에 가서 사부인 돌볼 수 있을 거야. 예비 시모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을 바꾸길래 얼척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비 시모에게 웃는 낯으로 비꼬면서 이야기해줬어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인간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싹 바꿔요? 한 번 떠본 건데 바로 태세 전환하네. 내가 미쳤어요? 이런 가식적인 집안에 시집 오게? 저는 돈만 알고 앞뒤 다른 집안 사람하기 싫어요. 어머님, 제가 재산 없으면 끝까지 무시하려고 하셨죠? 댁들이 하는 짓 보니까 속내 뻔히 보이는데요?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모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제가 오해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시원하게 비아냥댔죠. 저는 이런 남자 만나면서 결혼 생각까지 한 멍청이라서 그런 오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파혼하자고요. 이때 예비 남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입이 떡 벌어질 소리를 해대더군요. 내가 사실 엄마랑 당신 몰래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망했어. 당신이랑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지금 빚더미에 나 앉게 생겼는데 제발 도와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처갓집 진짜 잘 살잖아. 내 빚 정도는 푼돈 아니야? 다 큰 사내가 애처럼 떼쓰면서 징그럽게 오열하는 거 있죠? 저한테 한 짓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는데 예비 시모까지 쭈뼛쭈뼛 다가와서는 이랬어요. 며느라, 우리 아들 좀 봐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냐, 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몸이 아픈데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결혼할 수 있겠어? 예비 남편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길래 제가 바로 반박했죠. 그래요. 아픈 사람 모시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안 무시하고 헐뜯어놓고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돌반하는 건 아니죠. 전 이런 사람이랑 평생 못 사니까 어머님이 귀한 아들 모시고 사세요. 그런데 아마 어머님이 병들고 아프면 이놈이 바로 버려버릴거려? 돈 많이 들고 귀찮다면서요. 예비 시모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말이 맞다고 느꼈는지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 남편이 어버버거리면서 안 그럴 거라고 소리치길래 제가 확실히 말해뒀어요.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니까 괜히 찾아오거나 연락할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돈 안 주면 못 모신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내가 당신 빚이나 갚아주면서 호구짓 해줄 것 같았어? 전화하거나 문자하기만 해. 빚 때문에 망가진 당신 인생 더 피곤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제가 이렇게 경고하니까 예비 남편이고 예비 시모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그런 예비 시댁 식구들을 두고 나와버렸는데요. 집으로 돌아가 친정 엄마한테 예비 시댁에 가서 발칵 뒤집어 놓고 나왔다고 말했어요. 엄마, 나 그놈이랑 아예 다 정리했어. 결혼이고 뭐고 절대 안 할 거고 그 집 식구랑 엮일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놈보다 괜찮은 놈들 줄을 서고 있다며 저한테 남자를 소개해 주셨죠. 전 홧김에 선자리에 나갔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라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있었어요. 파혼한 전 예비 남편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까지 챙겨줬어요. 드라이브를 하고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주는데 친정엄마가 나와보신 거예요. 제가 연락이 안 되고 너무 늦게 오는 것 같길래 마중 나와본 거였어요. 이 남자가 그때 엄마의 걸음걸이를 봤는데 엄마가 몸이 불편한 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TV 보다가 알게 됐는데 수지화 장인이 있으시더라고. 발이 불편한 분들은 신발을 맞춰 신는다길래 당신 어머님 한번 데려가는 게 어떨까? 그새 우리 엄마 발이 뒤틀려 있는 걸 봤나 봐요. 맞춤 제작하면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순간 울컥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면 영원히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날을 계기로 한두 번 만남을 지속해오던 남자가 제 남자친구가 됐어요. 몇 달을 더 만나보던 와중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 친정엄마가 몸이 불편하셔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좀 어려우려나? 그런데 남친이 바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바로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집안의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했어.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부모님과 살다가 이제는 혼자 사는데 혼자 살아보니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고. 그래서 늘 결혼하면 대가족을 꾸리고 싶더라. 어렸을 때는 7명이서 살았는데 장모님 한 분 못 모시겠어? 자기가 조부모님을 돌봐드려 봐서 어르신들 모시는 방법 잘 알고 있다고 하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생각하며 그리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 뒤로 남친에게 정말 잘해주면서 결혼 후에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든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서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눈 지 몇 주가 지났는데요. 그날도 남친과 식사를 한 뒤에 남친이 집 앞에 데려다 줬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리니 저랑 파혼한 전 예비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파혼남이 된 그놈이 저랑 남친을 보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나를 버리고 벌써 다른 남자 만난 거야? 나는 당신만 보고 살고 있는데 난 어쩌고. 여보, 우리 결혼 약속한 사람이잖아. 당신은 파혼하자고 했지만 난 그렇게 못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파혼남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먹거리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흔들어서 파혼남을 떼어놓으며 써붙였어요. 우리 헤어진 거 아니었어?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남친은 너랑 다르게 친정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했거든? 땅이랑 상가 건물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더라? 나중에 우리 집 재산 규모 알려주니까 가난했어도 나랑 결혼했을 거래. 그런데 당신은 뭐야? 우리 남친이 훨씬 어린데 나이는 뻘로 먹었나 봐. 내가 파혼남을 두고 속물이라며 뭐라 하자 파혼남이 거머리같이 달라붙었어요. 제 남친이 있는데도 자존심이 없는지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만나기 힘들면 기다릴게. 당신 화 풀릴 때까지 하라는 짓 전부 다 할게. 내가 뭘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돌아올래? 예전에는 당신 이렇게 차갑지 않았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막무가내로 굴길래 제 남친이 참다 못해 파혼남을 밀어내며 호통을 쳤어요. 헤어졌다면서 이러지 마세요. 여자가 싫다고 하면 가야죠. 지금 무슨 추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랑 결혼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만두세요. 남의 여자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며 남자친구가 파혼남을 혼내기도 했는데요. 남친이 겨우겨우 저를 현관문 앞으로 데려다 주긴 했지만 파혼남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기어코 친정집 문 앞까지 와서는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나랑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면 돈이라도 빌려주라. 보다시피 나 완전 만신창이야. 우리 엄마랑 살고 있는 집에 빨간 딱지까지 붙었어. 제발 살려주면 안 될까? 나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파혼남이 소란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는데요. 파혼남한테 소금을 확 뿌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안에서 다 들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찾아와?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니?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양심도 없는 게 감히... 엄마가 소금 세례를 하면서 윽박 지르니까 파혼남이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로 파혼남은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파혼남보다 어리고 직업도 더 좋은 남자랑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제 남친이 양가 부모님 모두 다 있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줬죠. 솔직히 저희 장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집안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조부모님을 모셔봤으니까 걱정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장모님 모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돈도 충분히 모았고요. 어르신들 안 모셔본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신 경험이 있으니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이 사람같이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친정아빠의 빈자리, 그리고 친정엄마의 불편한 다리. 정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죠. 남자친구의 당당한 한마디 덕분에 친정엄마도 기분이 좋아지셨고 시댁 식구들도 믿음이 간다고 했는데요.
특히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네. 생각보다 야무지고 똑똑한 것 같아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됐습니다. 우리 아들만 좋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이렇게 상견례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자를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봤는데요. 요즘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처럼 파혼남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으니 결혼에 신중을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해줄지 몰라도 결혼하면 바로 돌변하는 게 남자니까요. 전 다행히 결혼 전에 위험을 비껴갔지만 여러분은 애초부터 제 파혼남 같은 남자나 사위를 만나지 않길 바랄게요.